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차원철 교수님하고 함께 그 신장을 이식하는 환자에서 이식 후의 신장 기능을 예측하는 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한번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차원철 교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경험을 한번 그냥 공유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공유하려고 하고요. 일단 제가 뭐 머신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어떤 학문적인 내용보다는 제가 이제 머신 이런 하면서 그냥 임상 의료사로서 뭐 이제 제가 배웠던 점 혹은 느꼈던 점을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왜 이걸 하게 됐는지와 그다음에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면서 만들었던 과정이나 만든 결과 그리고 이걸 임상에 이제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떤 고려점 같은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백그라운드는 뭐 이거는 이제 의학적인 임상 의사로서의 내용이고 제가 이제 해보니까 뭐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잘 아는 것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되지만 이제 만약에 이제 임상 쪽으로 잘 모르시는 분과 협업을 하게 되면 임상 그분한테 이거를 왜 하는지를 잘 설명해 드리는 것도 사실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리빙 키드니 도네이션이라는 게 그러니까 심장을 다른 사람한테 하나를 떼주는 거고요. 근데 이제 다른 장기 이식은 대부분 뇌사자한테 받기 때문에 별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간도 있고 간은 근데 또 떼줘도 잘 자라납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크게 뭐 수술 자체가 크지만 수술 후에 뭐간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되고 이런 경우보다는 그냥 수술이 크다 이러는데 신장 이식은 신장 기능이 이제 반토막이 뭐 원칙적으로 따지면 절반이 되게 되고 근데 신장은 노화에 의해서 점점점 신장 기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환자가 제일 최악의 상황은 우리가 신장 이식을 다른 사람한테 신장을 하나 줬는데 준 사람이 결국은 투석하게 되는 경우가 이게 최악의 상황 이유는 결국은 병이 없는 사람에게 칼을 댔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야 되고 그러면 환자를 잘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포스트 도네이션 GFR을 잘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측하는 이전 모델들이 있나 찾아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신장을 떼준다 하더라도 건강한 사람들을 보통 신장을 스크리닝해서 그중에 골라서 공여를 허락하기 때문에 일반 건강하지 않은 일반 인구에 비해서 사실은 더 신장이 말기 신분으로 빠지는 위험이 높진 않고 오히려 낮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비교 대상이 사실 정당하진 않죠. 사실은 비슷하게 건강한 신장을 주지 않은 사람이랑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사실은 연구에 따라서는 4배 정도 말기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평생에 걸쳐서. 하지만 이제 이 건강한 사람들은 말기 신부전이 발생할 위험이 뭐 0. 몇 퍼센트, 0.1% 이 정도 되기 때문에 0.2% 그거의 4배가 된다 하더라도 평생 이 신장을 하나 줬을 때 말기 신부전에 갈 위험이 이제 1% 정도로 이내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도네이션을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장 기능이 잃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기저 신장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레코멘데이션을 하는데 GFR 90 이상이면은 할 수 있고 60 미만이면 GFR이라는 게 이제 사고체 예고알이고 신장 기능을 우리가 반영하는 수치인데요. 보통 20에서 40대 정도까지는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40대 이후에 점점 줄어서 보통 한 80대가 되면 8, 90대가 되면 60 정도의 이제 이 사고차 열과율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고차 열과율이 한 10 미만이 떨어지면 투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60에서 한 90 정도면 환자의 나이라든지 뭐 동반 질환 이런 거를 감안해서 알아서 잘 결정하고 이 도너의 어떤 추후에 말기 신분으로 진행해서 투석을 할 위험을 어느 정도까지 억셉트 할 건지는 각 센터에서 잘 결정해서 해라 뭐 이런 식의 약간 애매모호한 보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환자 도너죠. 도너, 건강한 도너로부터 알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도네이션 하기 전에 우리가 GFR은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네이션 하기 전에 GFR보다는 사실 도네이션 후에 GFR이 더 중요해서 도네이션 후에 GFR이 오히려 환자의 ESR 리스크를 잘 반영하지 도네이션 전에 GFR은 이미 우리가 GFR이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환자의 다른 베이스라인 캐릭터스틱스를 감안하면 어, 똑같은 똑같은 군에서 동시에 분석을 했을 때 사실은 프리도네이션 GFR은 어, 좀 ES 말기 신분의 위험을 예측하는데 도움 예측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신장을 하나 떼낸다고 했을 때 이게 이 상태의 GFR이 100이라고 했을 때 떼낸다고 해서 GFR이 우리가 50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남아있는 신장이 어느 정도 이제 보상적으로 커지고 기능을 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장이 이제 어댑테이션을 한다고 하고요. 그런 것이 보통은 기저 신장 기능의 50%가 아닌 그래도 60에서 75%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레날 어댑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신장이 얼마나 어댑테이션을 하느냐는 보통 프리도네이션 GFR 대비 포스트도네이션 GFR의 퍼센티지로 많이 표현을 하고 60에서 75%가 되고 보통 이렇게 어댑테이션이 잘 안 되면 장기적으로 예후가 좀 더 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어댑테이션을 예측하는 이제 어떤 뭐 프리딕션 모델 이런 거는 찾아봤을 때 사실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리스크 팩터로 나이가 많거나 GFR이 이미 지나치게 높은 거는 오히려 이제 하이퍼 필트레이션 되는 것이 안 좋은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비만하거나 고혈압 있는 경우에 어댑테이션이 잘 안 되더라. 라는 것은 있었는데, 이 어댑테이션이 되는 정도를 사실 예측하는 모델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프리도네이션 GFR인데 우리가 알아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어댑테이션이 될 것이냐. 그리고 프리도네이션 GFR에서 어댑테이션 되는 정도에 따라서 결국 포스트 도네이션 GFR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분을 알고 싶은 것이었고요. 그래서 기존의 모델을 봤더니 사실 상당히 적고 딱 두 개의 GFR을 예측하는 모델을 찾아봤는데요. 상당히 적고 그냥 컨벤셔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어널리시스를 해서 단지 베리어블 두 개로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도네이션 GFR과 나이를 갖고 예측을 한 이런 모델을 만든 이런 논문이 있었고 보면은 이제 뭐 사실 포함되는 인자들이 되게 다양하지는 못하고요. 최근에는 사실은 다 CT를 찍어서 CT로 키드니의 볼륨을 측정하는데 이제 키드니의 랭스를 쟀다는 얘기는 그냥 초음파로 장축의 길이를 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확하지 않고 나머지 인자들 다 의미가 없어서 결국 이 두 인자 갖고 만들었고 GFR이 60 이상, 도네이션 이후에 GFR이 60 이상 되는 것이 이제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세트에서 0.89, 그다음에 베리데이션 세트에서 0.83 정도 아주 나쁘진 않지만 또 하나는 이제 GFR을 측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시럼 크레아틴인 혈중의 크레아틴이라는 것의 농도로 계산법을 갖고 추정하는 에스티메이트 GFR, EGFR이 있고요. 어떤 혈중에 방사선 동위원소가 레이블된 물질을 넣어서 그걸 갖고 GFR을 직접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직접 측정된 GFR을 예측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디벨로먼트 코호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이 논문은 장점은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상당히 큰 데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컨벤셔널 리그레션 모델로 했고요. 보면 역시 포함된 베리어블이 다양하지는 않고 보면은 이제 세럼 크라틴도 있고 메주얼드 GFR, 프리 도네이션 메주얼드 GFR, 포렌지션 EGFR도 있고 에이지, 섹스가 있는데 어? 가 있는데 보면은 최종 모델은 여기서는 이제 세럼 크라티닌과 나이 그리고 성별을 했는데요. 보면은 성별은 어, 전혀 유의한 인자는 아니었지만 아마 연구자들이 중요한 베리어블이다 해서 넣은 것 같고 사실 보면 내주얼드 GFR이 훨씬 퍼포먼스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크레아틴으로 했고 아마 메리얼드 GFR이 측정하지 않는 센터가 많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세럼 크레아티닌 같이 어디서도 측정할 수 있는 걸로도 우리가 포스트 도네이션 메리얼드 GFR을 측정했다라는 것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 리그레션 모델의 단점은 이런 메저드 GFR, EGFR, 그다음 시럼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다 매우 코릴레이션이 강한 인자이기 때문에 아마 동시에 모델에 넣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앞선 거와 다른 점은 이제 여기 성별이 하나 들어갔다는 것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개 베리어블과 성별로 했고요. 더 앞선 이런 모델들을 봤을 때는 이게 실험 크레아틴과 나이 거기다 성별만 했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하고 어디서든 어느 센터에서든 다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되지만 이게 아무래도 베리어블이 몇 개 안 되니까 퍼포먼스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러 가지 베리어블을 우리가 포함하면 퍼포먼스가 좀 좋게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컨벤셔널 리그레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자들을 다 넣기에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아까 말했듯이 다중 공선성 같이 코릴레이션이 강한 인자들을 같이 분석할 수가 없고 또 한 연구는 또 이게 우리 병원에서는 에스티메이트 GFR만 쓰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리그레션 모델을 갖고 한 앞선 연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지금 이러한 베리어블들이 우리가 갖고 있고 환자의 데이터를 환자는 아니죠. 사실 도더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좋은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리그레션 모델의 어떤 단점 한계를 극복해서 머신러닝을 쓰면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이 모델을 만들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823명의 리빙 도너를 포함을 해서 진행을 했고 트레이닝 세스 80%, 벨리턴 세스가 20% 해서 진행을 했고요. 사실 이걸로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단점은 이제 익스테널 벌리데이션이 아직 안 됐다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도네이션 EGFR과 그다음에 포스트 도네이션 레너 어댑테이션 정도 이런 것들을 직접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려고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앞선 두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로 한 모델은 사실은 명확합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안 좋다. 그리고 크레아틴은 낮을수록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이고 모든 사람들이 심장내과 의사들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모델이 나옵니다. 그 퍼포먼스와 관계없이. 하지만 이제 머신러닝은 대부분 이제 인풋을 왕창 넣으면 아웃풋이 나오는데 보니까 이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피처 임포터스라는 개념으로 어떤 인자가 어떤 요인들이 중요성은 나오지만 그 요인들이 어떻게 이 작용하는지 높을수록 좋은 건지 낮을수록 좋은 건지 아니면은 어떤 바이페이직한 영향을 주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다 보니 임상의사로서 이제 어떤 머신러닝을 갖고 뭔가를 예측했다라고 하면 사실은 일단 약간은 뭐, 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때려 넣어서 넣긴 했는데 이거를 과연 제대로 쓸 수 있는 건가? 어떤 환자를 보는데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가 저 그때 같이 연구를 하셨던 유재용 선생님께서 네, 오토스코어라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어떤 조금 더 인터프리터블한 머신러닝을 이용하되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그 뭐 머신러닝도 잘 몰랐지만 뭐 오토스코어는 당연히 잘 몰랐겠죠. 보니까 이제 이게 자체가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아니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뭔가 프레임워크로 어떤 변수의 점수를 매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거치는 하나의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머신 매저드를 통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스코어링 시스템이 되니까 인터프리터블 합니다. 그래서 특정 변수가 이렇게 되면 스코어가 얼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머신러닝의 어떤 프리티 파워를 갖고 가면서 전통적인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과 같이 조금 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해주셔서 이걸 한번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머신 러닝을 이용해서 어떤 인자들이 중요한지를 일단 뽑아내고 그 중요한 인자 중에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인자를 뽑아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특징은 카테고리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를 다 나눈 다음에 각 카테고리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그 점수를 합산해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그걸로 해서 이제 낸 논문이 이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토 스코어를 써서 우리가 인터프리테블한 머신러닝 방법을 썼다라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식으로 소개를 했고요. 어, GFR이 60 이상 되는 것을 한번 예측해보고 그다음에 GFR이 65% 이상 되는 걸 예측해봐서 절대값과 퍼센티지를 둘 다 동시에 예측을 해봤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보면 프리 도네이션 GFR 그리고 뭐 DTPA 스캔이라고 핵의학 검사거든요. 거길로 추정한 넷 GFR 측정한 거죠. 그다음에 CT를 측정해서 나온 남아있는 네프렉토미를 하고 나서 남아있는 신장의 볼륨 그리고 그 볼륨을 체중으로 나눈 것 시스타틴 C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크레아틴이 아닌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 수치죠. 그걸로 이용한 GFR 그다음 크레아틴 클리어런스 시럼 크레아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그레션 모델에서는 이제 이런 프리도네이션 GFR이라든지 DTPA GFR, 시스타티 C GFR, 크레아티닌 클리어러스 다 밀접하게 콜릴레이션이 돼서 동시에 넣고 일반적으로는 돌리기 어려운 그런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돌릴 수가 있었고, 어, 보면은 이제 이렇게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거 잘못 눌렀어. 점수가 나와서 보면은 GFR이 프리 도네이션 GFR이 120 이상이 되면 이거 어쨌든 어, GFR이 60 이상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이가 30세 미만일수록 좋다. 이게 해석이 아주 가능합니다. 해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장점이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석이 가능하면서도 리니어한 모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과 다르게 이렇게 바이페이직한 것들도 모델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낮을 때도 좋지만 높을 때도 좋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이게 단순 머신러닝이면 이게 피처 인펀던스를 보여주면 이게 특정 변수가 뭐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니 낮을수록 좋은 건지를 안 보여주겠지만 이게 반대로 가는 건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절대값을 예측할 때는 높을수록 좋지만 퍼센티지를 예측할 때는 낮을수록 퍼센티지가 잘 나온다는 것도 보여주고 남자 여자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다는 것도 보여줘서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퍼포먼스를 봤더니 이제 60% 이상 되는 것은 특정 점수만 넘어가면 되겠더라라는 걸 보여주고 퍼센티지를 예측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리니어하게 점수에 따라서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 봤더니 이제 이걸로 한번 이제 60% GFR이 60 이상 되는 것을 예측을 해봤는데 AURC가 0.846 있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프리 도네이션 EGFR과 나이만 갖고 했던 거에서의 거기 그 연구에서의 이제 어 밸리데이션 셋과 사실은 큰 차이는 안 났습니다. 그래서 퍼포먼스가 이게 그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니었고 특히 이제 65% 이상을 했을 때는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인터프리터블 하긴 하지만 퍼포먼스가 아주 좋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여기서는 보여줬고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역시 인터프리터블한 것과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되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포스트 도네이션 이주아팔 자체를 예측하고자 했습니다. 어떤 뭐 60 이제 예측하거나 65%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절대값이 그냥 하나하나의 값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이제 송희준 선생님과 함께 했고요. MA와 RMSE가 최소값이 되는 것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기서는 변수 선정부터 다양하게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수 선정 방법을 전체를 다 넣어보고 그 다음에 그냥 저희 연구자들이 요거는 중요하니까 요거를 한번 넣어보자도 해보고 그다음에 뭐 포워드 셀렉션, 백워드 셀렉션, 스텝와이 셀렉션 그다음에 이런 셀렉션을 하면서 연구자가 요거는 꼭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포함해보고 그 여러 가지 머신러닝 방법을 해서 조합을 했을 때 MA와 RMSE가 가장 작은 이제 조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대략 포워드 셀렉션을 한 게 어떤 머신러닝을 해도 좀 작게 나오는 데이터 셋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머신러닝들과 비교했을 때도 MA와 RMS가 가장 작았고, 그다음에 리그레션 모델과 했을 때도 가장 작았고, 우리가 사실은 직관적으로 이런 모델이 없을 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GFR이 만약에 100이다. 그러면은, 순수하고는 GFR이 한 65에서 70 되겠구나. 이렇게 그냥 예측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건데, 또 요렇게만 한번 했을 때도 봤더니, 어, 뭐 조금 나쁘게 나가긴 했는데, 그 앞서 보여드려서 202명을 갖고 한 모델을 갖고 저희가 한번 저희 데이터셋에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그냥 GFR만 갖고 단순 계산한 것보다도 더 안 좋게 나오는 편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조금 요거는 다른데 우리가 실제 값에서 얼마나 그 5% 이내에 들어오냐, 10% 이내에 들어오냐고 했을 때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이런 얼마나 차이가 나냐를 보고 했을 때는 좋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시스타틴 C라든지 DTPA 스캔이라든지 이런 여러 저희 병원에서만 주로 하고 다른 데서 잘 안 하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빼고 했을 때는 어떤가 조금 퍼포먼스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고 요걸 갖고 GFR이 60 이상 되는 것을 예측하고자 했더니 훨씬 이제 퍼포먼스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AURC가 9 정도로 좋았고 오히려 이제 GFR이 60%로 했을 때 퍼포먼스는 0.8164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까 이제 오토스코어로 했을 때보다 거의 그 정도에 근접하게 나와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단순하게만 계산해도 이게 어느 정도는 퍼포먼스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전 모델을 했을 때 오히려 퍼포먼스가 떨어졌습니다. 어, 제가 이제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이제 머신러닝을 만든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사실은 머신러닝 그전에 잘 몰랐었고요. 이 머신러닝을 갖고 뭔가 작업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차은철 교수님께서 이제 연결해 주신 같이 연구해 주신 덕분에 이제 해봤는데 결국은 저희가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넣어서 모델을 만들었는데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도 잘 작동을 할 것이냐입니다. 결국은 변수가 많아지고 이렇다는 얘기는 사실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변수가 많다는 얘기고 특히 아까 시스타틴 C라든지 DTPA가 안 하는 센서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센터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저희가 쓴다면 결국은 이 모델이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떨어집니다. 다른 센터에서 그 모델을 손쉽게 갖다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시겠지만 오버피팅이라는 것은 뭐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모델은 아마 이렇게 되고 있을 수도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조금 더 단순한 모델이 더 퍼포먼스가 제너럴하게 좋을 수도 있지만 어, 이거는 이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했을 때 만약에 퍼포먼스가 지나치게 떨어진다면 저희 모델이 이제 오버피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세팅에 맞게 실제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고 아마도 이제 뭐 앞선 모델이죠. 앞선 모델은 다른 연구에서 모델은 좀 언더피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밸리데이션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 대로 리뷰어 코멘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타티 C나 DTPA가 우리 안 하는데 이거 어땠을 거냐 이런 거죠. 그래서 시스타틴 C와 DTPA를 뺀 모델도 추가로 만들어서 아까 이제 결과도 보여드리고 해서 이제 통과가 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인터프리터블하게 오토스코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거를 저희가 이제 이 논문화는 못했지만 보면 이제 온갖 배려브를 수십 개를 넣어서 이제 모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 수도 있는데 보면은 이제 한 뭐 거의 70개 6, 70개 가까운 모델에서 이제 준도가 낮은 순서대로 쭉 제거를 하면 그래도 한 2, 30개가 남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델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이게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뭐 흉부외 어디 환자 입원한 과가 흉부외과다 뭐 이렇게 또 중요성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가 이제 심장이 안 좋으니까 흉부외과 입원했으니까 중요하게 나왔겠지 하지만 이걸 참 해석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떻게. 음. 어, 이렇게 많은 모델을 넣었을 때는 퍼포먼스가 일단 올라갈 수 있지만 해석하기 어렵고 이제 오버피팅 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어, 두 번째 연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인자들을 저희가 넣었지만 역시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고요. 또 하나는 뒤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릴 것 같긴 하지만 어, 저는 이게 피처 임포턴스라는 건데, 피처 임포턴스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 피처 임포턴스가 도대체 뭐냐 물어봤더니, 이게 이 기계 모델에서 그냥 이게 중요하다, 이만큼. 다른 거에 대비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거를 논문을 냈더니, 논문을 뭐 여러 번 이제 리젝되다가 했으니까, 논문을 낼 때마다 들어오는 이제 리뷰어의 코멘트는 도대체 이게 뭐냐입니다. 그래서 임상 의사가 보면 이게 이제 뭔지가 궁금한 거죠. 그리고 이 밑에 숫자는 도대체 뭐냐? 왜 어, 숫자에 대한 설명이 없냐? 그거를 계속 설명을 해야 됐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상 의사 이 머신러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조차도 이제 어떤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이게 논문 쓸 때도 항상 이게 설명을 잘 해줘야 되는 그런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게 인터프리터블 하긴 하지만 보면 이제 카테고라이션이 되어 있죠. 80, 10 단위로. 그래서 보기는 참 좋습니다. 근데 사실은 원래 모양이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10 단위로 되어 있지는 않고 기계가 그냥 자의적으로 잘라서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기계가 자의적으로 잘라 놓다 보니까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10단위 혹은 뭐 20단위 이렇게 잘랐을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억지로 10단위로 이제 자른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 크레아티닌 값도 임상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쉬운 값으로 이렇게 잘랐고 그러다 보니 일단 이제 카테고라이션 되는 과정에서 이미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저희가 조금 더 임상적으로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10단위로 자르다 보니까 퍼포먼스가 더 떨어져서 결국은 이 모델이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모델을 만약에 오토스코어를 통해서 만든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목적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를 최대로 하는 모델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좀 희생하더라도 인터프리터블한 모델을 만들 것이냐가 결국은 어느 정도 트레이드 오프가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더 좋은 방법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인상사의 역할은 결국은 어, 왜 이걸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정확하게 왜 이걸 해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이제 머신러닝을 하시는 선생님과 잘 의사소통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저도 머신러닝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특히 두 번째 연구를 할 때는 두 번째 연구를 같이 하신 분들이 이제 임상 연구를 같이 잘 안 해보셨어서 처음엔 좀 많이 헤맸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른 연구에서도 보여주듯이 어, 이게 뭐 성별 이런 것이 뭐 어, 분석에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나왔지만 사실은 그게 빠지면 모든 사람 이 임상의사가 그거는 왜 빠졌지 이렇게 궁금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왜 빠졌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설명해야 되고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 임상의사가 느끼는 것들은 사실은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머신러닝의 퍼포먼스 관점에서는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결국 그걸 사용하는 것은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베리어블은 넣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
데이터를 그냥 보면 사실은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를 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가끔씩 이제 데이터를 보다 보면 체중이 뭐 4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체중이 4천 이게 뭐지? 이렇게 보면 나이가 이제 1살 이렇습니다. 4kg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잘못됐거나 키랑 몸무게가 바뀌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어, 대략적으로 우리가 이 수치는 이 정도의 범위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는데 거기서 지나치게 이제 이상한 값들이 나오면 한 번씩 봐야 되고 일부에서는 뭐 그냥 아웃레이어를 봐서 걸러내면 되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제 데이터를 좀 직접 보면서 이게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적이 인터프리터블한 것을 만들 것이냐 아니면 어, 그냥 어, 뭐 퍼포먼스에 집중할 것이냐를 결국은 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아마 머신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정하기보다는 결국 임상 의사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냐를 임상 의사가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이게 뭐 이런 EGFR이 뭐고 뭐 이런 것들 뭐 레나 어댑테이션이 뭐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기도 어렵고 마찬가지로 이제 피처 임포턴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뭔지를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좀 어려웠고요. 역시 이제 머신러닝을 제가 열심히 공부하든 아니면 머신러닝 하시는 분이 임상을 좀 잘 아시든 둘 중 하나는 돼야 될 것 같고 어 이게 뭐 이 서브미션 할 때든 라이팅을 할 때든 사실은 이제 관점이 좀 다르고 스타일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서브미션을 해보니까 이 리뷰어가 임상 의사면 어, 이게 리뷰하는 게 좀 달라지고요. 아까 말했듯이 뭐 인투이션 임포턴스가 뭐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런 게 주로 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 머신러싱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리뷰를 하게 되니까 좀 다르게 이제 리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임상 논문인데 이게 머신러닝 논문은 아니니까 임상 논문으로서 냈는데 여기서 머신러닝을 얼마나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도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이제 이게 머신러닝인데 엔수가 너무 작다. 이거 갖고 머신러닝이 되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800명인데 앞선 논문을 보면은 많아야 1000명이고 뭐 200명을 갖고 한 연구도 있어서 사실 싱글 센터에서 하는 연구로는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코멘트도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만든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앱을 만들었습니다. 앱을 만든 거는 어, 뭐 다른 사람들도 한번 다 쓸 수 있게 좀 평소에도 쓸 수 있게 한번 해보자라는 목적을 갖고 만들었는데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는 좀 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냐? 이게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VM 포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VM 포트 느리고 잘 진료실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 진료실에서는 잘 못 쓰지만 이렇게 이제 앱도 만들어서 지금도 이 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스코어에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맞추면 여기 각각의 점수가 나오고 어떤 것을 볼 것이냐도 선택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의 퍼센티지로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95%의 probability로 2주의 8이 60 이상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 이렇게 또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렇게 베리어블들을 두면 이 사람들은 이 환자는 이 도너는 오른쪽 심장을 제거하면 GFR이 한 58 정도 될 것으로 예측이 된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쓰도록 권유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또 의학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어, 이게 이거는 유재홍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보면은 이제 샤이니 앱이라고 무료 배포할 수 있는 무료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거기다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만들고 나면 굳이 뭐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송희조 선생님이 만드셨는데 돈이 드는 데다가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조차도 미리 생각을 해놔.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또 뭐 따로 만들고 이러기도 어렵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지금 요 두 모델을 다윈에 탑재해서 일단은 이 연구 이후의 시점에 어, 계속 수술하는 도너들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밸리데이션을 해볼 수가 있겠고 나중에는 그걸 조금 더 이제 다듬어서 조금 더 이 모델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익스테널 밸리데이션도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직은 이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이 이름들은 다 차원철 교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배운 거는 일단 차원철 교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시긴 하지만 어쨌든 어, 우리가 서로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가교 역할을 해주실 분이 사실 처음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제가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잘 알게 되면 되겠지만 그게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처음에 배리어블을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많이 때려 넣으면 좋을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배리어블을 무조건 또 많이 넣으면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해석 불가능해지는 지점이 점점 늘어나고 또 하나는 이제 지나치게 많은 배리어블은 결국은 오버피팅 돼서 이게 뭐 지금 내 모델에 지금 데이터셋은 좋아 보이지만 이게 데이터셋을 옮겼을 때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게 되고 또 하나는 어 우리 병원 혹은 내 데이터 나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결국은 다른 데서 못 쓰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은 데이터를 넣게 되면 이제 범용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반대로 특정 데이터셋이 만약에 아주 예상치도 못한 데이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나온다면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발굴해내는 어떤 성과를 가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합니다. 어, 어, 저희 연구에서 다른 모델에서 이제 다른 모델에 생각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생각하지 않는데 중요하게 나온 것 중에 하나는 24시간 유린 크레아틴 클리어런스도 있지만 24시간 유린 소디움이라든지 그다음에 24시간 유린 크레아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만약에 다른 연구에서 한다 그러면 어, 연구자들이 별로 이렇게 모델에 넣을 법하지 않은 그냥 리그레션 모델을 만든다고 하면 그런 변수긴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변수에 들어갔고 어, 잘 생각해 보면 바이올로직하게도 설명이 되긴 합니다. 24시간 유린 크레아틴인은 결국 환자의 머슬 매스를 반영하고 그것이 이주에팔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다음에 24시간 유린 소듐이라는 것은 소듐을 많이 먹으면 이제 하이퍼 필트레이션이 되면서 GFR에 영향을 주는 인자이기 때문에 환자의 소금 섭취량을 반영하고 다 영향을 줍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컨벤셔널 모델에서는 다 의미 없게 나왔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인자들이 우리가 중요한 인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굴해낸 효과도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해지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좀 트레이드 오프 관계일 수도 있겠구나.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더 뭐 요약을 하자면 어쨌든 여전히 우리가 특히 동양권에서는 리빙 도네이션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후 도네이션을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기 나 죽었는데 나 장기 도네이션 해주세요 하는 사람 별로 없고 그래서 동양권에서는 사실은 리빙 도네이션이 매우 중요해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도네이션 이후에 키드니 펑션을 예측하고 환자의 ESRD 리스크를 낮추기 위한 노력은 계속 필요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기존의 리그레션 모델의 어떤 한계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조금 극복할 수도 있지만 여전히 머신러닝 자체가 가지는 인터프리터빌리티에 문제가 있고 오토스코어라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조금 도움이 되지만 여전히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어, 변수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인터프리터빌리티와 퍼포먼스라는 거는 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머신러닝을 잘 모르고 머신러닝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임상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잘 콜라보레이션 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사실은 이제 뭐 특별하게 뭐 학문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그냥 저의 경험과 제가 그냥 느꼈던 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아, 네, 뭐 교수님, 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늦게 나타났습니다. 아까 중간에, 아니요, 제가 어, 제 말씀 들리시나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 말씀 들리시나요? 예, 안 드립니다. 들리시나요? 아, 네네네. 예, 네네네네. 아, 늦어서 죄송합니다. 교수님 먼저 이렇게 세미나 어레인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은 국제학술대가 그 다음 잡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회장 왔다 갔다 하고 지금 차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 워낙 바쁘셔갖고, 저, 네. 아, 아니요. 저희, 저희, 정말 시간이 좀 됐습니다. 저희 같이, 연구를 시작하고, 진짜 지금 제너티브 AI 뭐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같이 네네. 했는데, 정말 바쁘신 시간 쪼개어서 공부하시고 같이 해주시고,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저는 아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진료하는 임상 상황에서 이게 정말 그러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제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세계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너무 기쁘고요. 제, 원래 시작할 때 드려야 될 말씀인데, 청중분들. 그, 그, 전석 교수님과 저는 사실 집이 지하철역이 같은 역이어서 가끔 지하철역에서 만나서 오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청중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마 여태까지 했던 AI 강좌 중에서 저는 가장 임상 상황에서 가장 임상 의사로서 정말 말씀을 해주신 귀한 말씀이었는데, 혹시 그 과정 기다리면서 질문을 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 기존에 만드신 것 중에, 그러니까 네. 저희가 해왔던 특히 도너 중에, 요 부분은 다음 하면 조금, 좀 꼭 바꿔보고 싶은데? 라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가 하나고요. 두 네. 번째는 신장내과에서 보는, 네프롤로지에서 보는 영역 중에, 네네. 또 아마 이제 또, 아, 지금 여기서 안 다뤘지만, 이거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영역이 또 뭐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뭐, 첫 번째는 뭔가 좀 좋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말씀이시죠. 뭔가를 더 수정하면. 네. 어, 사실은 이제, 특히 오토스코, 뭐, 이렇게, 그때도 그렇지만 이게 의외의 변수가 사실은 의미 있다고 나오는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 뭐, 트리글리세라이드라든지 뭐 이런 변수가 이상하게 의미 있게 나왔는데, 이게 해석 불가해서 해석 불가하고 어떻게 이거를 정말로 의미 있게 봐야 되나 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 이제 제외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퍼포먼스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을 걸로 생각은 드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에 너무 집중을 해서 그런 이제 의미 있을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변수를 처리한 게 아닌가 싶어 생각이 들어서 뭐 만약에 요거를 업그레이드 한다고 하면 뭐 그런 것도 이제 추가로 좀 포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예측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건 이제 뭐 저희 신장내과의 문제긴 한데 사실은 이제 점점 트렌드는 EGFR을 쓰진 않습니다. 도너 구분할 때 직접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레디오 아이오다인 아이오소토프가 부착된 물질을 주사를 하고 예전에는 그게 상당히 번거롭고 어려웠는데 최근에는 그냥 체열 한 번만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와서 사실 이제 메조올드 GFR로 점점 가야 되는 상황이라 만약에 이제 메조올드 GFR이 메인이 되면 그 데이터를 모아서 결국은 다시 이런 모델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고 뭐 그런 게 조금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앞으로 봐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뭐 두 번째로 이제 또 뭔가
요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어,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제일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어, 조직 검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이 있고요. 종종 이제 AK가 와서 어, 신장 뭐 이렇게 왔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원인이 명확하면 이제 그 원인을 해결하면 되는데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상당수는 이제 우리가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라는 어떤 뭔가 약물이나 이런 거에 의한 신장 질환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ATN이라고 부르는 어떤 혈류량이 부족해지거나 어떤 독성 효과로 인해서 이제 신장이 나빠지는 경우인데 인터스티셜 네프라이티스는 이제 네프라이티스 즉 염증이 심해진 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치료를 빨리 해야 되고 ATN은 사실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데 이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그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하자 뭐 이런 게 있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넣어서 예측을 혹시 해볼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보통 그때 AIN 가능성이 커 보이면 조직 검사를 일단 해서 확인을 해서 스테로이드 쓸지 결정을 하고요. AIN 가능성이 별로 없고 그냥 ATM 같다. 그럼 이제 기다리거나 하는 거라서 뭐 일단 AI과 ATN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와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게 이득이 될지 이런 건데 그냥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각은 그렇고 또 하나는 역시 이제 뭐 어떤 우리가 면역 억제제 치료를 하는데요. GN에서 역시 이제 면역체 치료를 했을 때 과연 이 환자가 얼마나 득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괜히 면역제제 부작용만 생길 것이냐인데, 어, 사실 좀 너무 어렵긴 너무 합니다.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네, 어렵긴 합니다. 어렵긴 하고 또 뭐 그런 것들을 예측하기 위한 이제 뭐 그러면은 어 보통 그걸 예측하기 위한 그런 거는 잘 없고요. 그냥 이제 예후를 예측하기 위한 뭐 스코어링 시스템 이런 거는 있기는 합니다. 뭐 안카워스 CSG 같은 경우에서 뭐 여러 가지 인자들을 넣어서 뭐 스코어링을 만들어서 이 환자는 뭐 어떻게 되면은 거의 가망이 없다. 뭐 이렇게 나오면 그냥 아예 포기 깨끗하게 포기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아뭐 뭐 변수 그런 것들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네. 아, 네. 하나만 부탁드렸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벌써 해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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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겠네. 그 아마 이번에 또 과제 또 준비하고 계신 것도 있는데 네. 그것도 잘 돼서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 저는 그 말씀 중에서 이제 설명 가능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이 설명 가능한 AI는, 그냥 오래전부터 얘기가 왔습니다. 뭐 XAI, 뭐 Explainable AI 있었는데, 저는 그걸 처음 들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은, 뭐, 샤이니를 보여주면 돼? 셰밸류를 보여주면 돼? 이런 설명 가능성은 그야말로 제조사에서 설명서를 짜는 그런 설명서고요. 아마 교수님과께서도 아마 그런 부족함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그래프를 보여준다고 설명 가능한 게 아닌데, 그게 그냥 그 웨이트를 보여준다고, 뭐, 피처 임포턴스를 보여준다고 설명 가능한 게 아닌데, 저희가 원하는 설명 가능한 정도는 그야말로 뭐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의 의미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설명 가능성에 대한 것도, 어떤 모델을 개발하는 거에 어떻게 부차적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AURC가 조금 더 좋아지는 것보다 그런 게 좀 더 클리어하고 명확한 게 저희가 결국은 그런 그 알고리즘을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앞으로 특히 임상에서 모델을 잘 만들고 뭐 그러는 것도 이제 데이터 준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4천 킬로그램을 찾는 그런 것도 저희 일이지만 그, 이게 우리 나의 동료와 나의 후대가 잘 이해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도 같이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열악한 상황에선 자장 역할을, 잠깐만요.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네네. 오연수 선생님께서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전속 교수를 직접 보고 답변을 주시면 아, 너무 좋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크레아틴 기반 EGFR을 쓰기도 하고 시스타틴 C 기반 EGFR을 쓰기도 하는데 시스타틴 C 기반 EGFR이 임상적으로 어떤 추가 정보를 주시는지 궁금하고 머신러닝 모델의 이런 추가 정보를 예측 시 잘 활용하는지도 문의드린다는데 이게 결국은 말씀드린 대로지만 이게 에스티메이션 GFR이잖아요. 그래서 둘 다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어떤 크레아티닌 기반 EGFR도 그렇고 시스타틴 C 기반 EGFR도 이게 GFR을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은 불안정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기반 EGFR의 장단점이 있고 시스타틴 C 기반 EGFR의 장단점이 있고 크레아틴 기반 EGFR에 더 잘 맞는 사람이 있고 시스타틴 C 기반 EGFR에 더 잘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직접 측정을 안 하니까 이게 둘 다 쓰는 거고 결국은 이게 둘 다 심장 기능을 반영하니 둘을 합치면 실제 GFR을 조금 더 잘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념이고요. 실제로 이제 실제로도 시스타틴 C와 크레아티닌을 동시에 포함해서 계산식을 만들어서 EGFR을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도 쓰고요. 어, 크레아티닌 단독 혹은 시스타틴 신 단독보다 실제 GFR을 더 잘 예측한다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실제 GFR을 더 잘 예측하기 위해서 둘 다 같이 쓰면 좋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둘 다 같이 러싱런의 노래에 넣었을 때도 아마 GFR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 아마 머신러닝 모델 자체가 이런 추가 정보를 잘 활용한다. 그거는 뭐 인상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렵지만 네, 뭐, 어쨌든 이게 약간 보완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 예측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뭐냐면 이제 크레아티닌 베이스드 EGFR이 지나치게 높게 나온 경우에 실제 시스타틴 C EGFR은 낮게 나올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사람의 실제 GFR은 그 중간 어디쯤이 될 가능성이 높고, 뭐, 머신러닝도 이제 그런 이 두 GFR을 잘 뭐, 병합해서 해석을 뭐 기계적으로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이 아, 됐는지 네. 모르겠네요. 네. 아, 설명 감사합니다. 아마, 저는 질문자 의도에 맞춰서, 예, 예. 감사하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네, 저는 아무튼 이 수치로 와서 수치로 되는 그런 항상 그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어요. 이제 뭔가 수치가 입력돼서, 숫자가 입력돼서 숫자를 갖다 추정하는데 그 위한 것도 다 숫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숫자들을 잘 조합해보면 그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그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 숫자를 쫓아다니는 이 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도 같이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혹은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전석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같이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또 봬요. 그래서 용어로, 네네네. 네, 네, 세미나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뭐, 불광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네, 뵙겠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감사합니다.